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네. 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지.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일 만큼 수천 번은 눌렀던 번호였으니까.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네. 불 꺼진 방 안에서 수화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지. 창밖엔 빗소리가 들렸고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네. 하지 않은 말이 있었네. 걱정이 있었고 묻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저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삼켰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지. 그것이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네. 105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전한다는 것을. 현명한 부모는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 말들이 자식을 짓누를 것을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지. 오늘 나는 자네에게 묻고 싶네. 자네는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묻겠네. 자네는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있는가? 그 두 가지 대답 사이에 자네와 자식 사이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퇴직하고 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네. 직함이 사라지고 매일 찾아오던 사람들이 발길을 끊고 아침마다 채워져 있던 일정표가 텅 비어버리는 순간 많은 부모들이 그 공백을 자식으로 채우려 하지.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네. 내가 50년 가까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동안 동료 교수 한 명이 있었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는 내가 알던 사람들 중 가장 자식을 사랑한 사람이었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 그는 평생을 바쳤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던 사람이었고 아들의 대학 입시 때는 자신의 강의 준비보다 아들의 수험 공부를 더 걱정하던 사람이었네. 그런데 그가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매일 전화를 했다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들이 밥은 먹었는지, 회사 일은 어떤지, 며느리와는 사이가 좋은지, 손자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처음엔 아들도 받았지. 짧게라도 대답을 했지. 그러나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자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다네. 나중엔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는 날도 있었지. 내 동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네.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아들이 멀어지는가? 그는 나에게 물었지.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네. 사랑이 너무 무거우면 상대는 그 무게를 피해 달아난다네. 연이 하늘 높이 오르는 것은 바람 때문만이 아니라네. 줄이 적당히 풀려 있기 때문이지.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연은 꺾이거나 끊어진다네. 자식도 마찬가지야. 손을 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네. 손을 놓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의 기술이지. 요즘 세상을 보면 더욱 그렇다네. 자식들은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하루를 올리지. 식사 사진, 여행 사진, 아이들 사진. 그런데 그것을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때로는 캡처해서 아는 사람에게 보내는 부모들이 있다 하더군. 그 마음은 알겠네. 자식의 일상이 궁금하고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지.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내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하나에도 어머니가 댓글을 달고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그 친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결국 비공개로 바꾸거나 아예 올리지 않게 되지. 그렇게 자식은 조금씩 부모의 시야에서 사라진다네. 부모가 밀어낸 것이 아니라네. 부모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자식이 물러선 것이지. 나는 자네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네.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니라네. 이 말이 처음엔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 그러나 곱씹어 보게. 씨앗을 심은 사람이 나무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나무는 심어준 손을 기억하지만 자라는 방향은 스스로 결정한다네. 흙과 물과 햇빛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가지가 어디로 뻗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네. 내 동료의 아들은 결국 지방으로 발령을 자원했다 하더군. 회사에서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그는 서울에 남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것을 택했지. 내 동료는 처음에 배신감을 느꼈다 했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말했지.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네. 그것은 자식이 숨을 쉬기 위해 창문을 연 것일 뿐이야. 자식이 멀어진다고 느껴질 때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게. 나는 지금 사랑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무게를 주고 있는가? 사랑과 무게는 보내는 사람의 의도로 구분되지 않는다네.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로 결정되지. 자식이 전화를 자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식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 아닐 수 있네. 전화 한 통이 그들에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먼저 생각해 보게나. 현명한 70살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네.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데 라고. 왜냐하면 그 말 뒤에 숨겨진 뜻을 자식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네. 그 말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죄책감을 심는 씨앗이라는 것을, 그리고 죄책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균열이 생긴다네. 놓아주는 것이 두렵다면 이것을 기억하게. 줄을 놓아야 연이 더 높이 오른다네. 그리고 더 높이 오른 연은 언젠가 스스로 돌아온다네. 붙들고 있던 연은 끊어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지. 나 때는 말이야. 가 관계를 죽인다 말에는 무게가 있다네. 어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듣는 순간 사라지지. 어떤 말은 돌처럼 무거워서 수십 년이 지나도 가슴속에 남아있다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깃털을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돌을 맞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야.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네. 나는 그 말을 거의 할 뻔한 날을 기억하고 있네. 1983년 겨울이었지. 큰아이가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였네. 그 아이가 어느 날 밤 늦게 들어왔다가 내 서재 앞을 지나쳤는데 나는 무심코 불러 세웠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네. 그 아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리에 앉았다네. 학교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했지. 교수들이 어렵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적응이 쉽지 않다고 했네. 그 순간 내 입에서 나오려던 말이 있었다네. 나 때는 말이야. 전쟁통에 공부했고 교재 한 권을 여러 명이 돌려 읽었고 학교까지 몇십 리를 걸어 다녔다는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 그 말이 나왔다면 나는 아마도 이렇게 이어갔을 것이네. 그것도 못 참느냐고. 요즘 아이들은 너무 약하다고. 나는 그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도 버텼다고. 그런데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네. 왜 하지 않았느냐고. 그 순간 문득 깨달았기 때문이라네. 내가 하려는 말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지. 내 고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야.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네. 그것은 경쟁이지. 자식이 힘들다고 말할 때 부모가 나 때는 더 힘들었다고 대답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네. 그것은 자식의 고통을 무효화하는 것이지. 네 아픔은 아픔도 아니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자식은 그 순간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낀다네. 첫째, 내 고통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둘째, 앞으로 이 사람에게는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겠다는 것. 그렇게 대화의 문이 닫힌다네. 한번 닫힌 문은 좀처럼 다시 열리지 않지. 자식은 그 이후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다네. 친구에게 가거나 혼자 끙끙 앓거나 인터넷에 낯선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부모는 그것을 보며 섭섭해하지.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하느냐고. 그런데 그 섭섭함의 씨앗을 처음 심은 것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네. 비교는 항상 폭력이라네.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나왔다 해도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경험을 나누는 말처럼 들린다네. 하지만 그 말의 본질은 비교라네. 나의 과거와 자식의 현재를 저울에 올려놓고 내가 더 무거웠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그런데 고통에는 무게를 비교할 저울이 없다네. 전쟁통의 굶주림과 오늘날 청년의 취업난은 다른 종류의 고통이지 더 크거나 작은 고통이 아니라네. 요즘 젊은이들이 겪는 것들을 자네는 알고 있는가?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네. 몇 년을 준비해서 들어간 직장에서 번아웃이 왔다며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지.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 한 칸을 마련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다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야. 이 현실 앞에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말은 자식의 귀에 어떻게 들리겠는가. 너는 내가 겪은 것의 반도 안 겪었으면서 왜 그러느냐는 말로 들린다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닫힌다네. 조용히 소리도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닫히지. 그리고 그것은 부모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네. 부모는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더 이상 좋은 말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밤 아이에게 다른 말을 했다네. 그래서 많이 힘들겠구나 라고. 그것뿐이었지. 해결책을 주지도 않았고 내 경험을 꺼내지도 않았네.
그저 그 아이의 힘듦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지. 그러자 아이가 한참을 더 이야기했다네. 말하다 보니 스스로 답을 찾더군.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지. 그러나 그 아이는 고맙다고 했네. 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라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겠네. 나 때는 말이야, 만큼 관계를 해치는 말들이 더 있다네. 자네가 알아야 할 말들이지. 그것도 못 참아? 이 말은 자식의 한계를 부정하는 말이라네. 한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 방향으로 무너진다네. 더 무리하다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정말로 못난 사람이라고 믿게 되거나.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중 어느 것도 아닐 것이야. 그러나 말은 의도와 다르게 작동한다네. 내가 다 해줬는데 이 말은 더 위험하다네. 이 말 뒤에는 반드시 그러니 네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이 따라오기 때문이지. 사랑을 거래로 만드는 말이라네. 내가 해준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자식 앞에 내미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된다네. 그것은 청구서가 되는 것이지. 자식도 알고 있다네. 부모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안다네. 그런데 그것을 말로 꺼내는 순간 자식은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빚진 느낌을 받는다네. 빚진 마음으로 하는 효도는 사랑이 아니라네. 그것은 채무이행이지.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부모들을 보아왔네. 자식과 가장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지. 그들은 자식 앞에서 자신의 희생을 꺼내지 않았다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지. 그들은 그저 자식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었다네.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현재의 자식에게 집중했지. 비교는 과거를 무기로 삼는 것이라네. 현명한 부모는 과거를 무기로 쓰지 않는다네. 자네가 젊은 시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알고 있네. 그 고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 그러나 그 고생의 훈장을 자식 앞에서 달고 다니면 자식은 그 훈장의 무게에 짓눌린다네. 자식은 부모의 과거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지. 다른 시대를 살았고 다른 조건을 가졌고 다른 세상과 맞서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게. 현명한 70살은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네. 그 대신 요즘은 많이 힘들겠구나 라고 시작한다네. 그 두 문장의 차이가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을 여느냐 닫느냐를 결정한다네. 말은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다네. 그러나 말을 삼키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다네. 현명함이란 무엇을 말할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것이라네. 그날 밤 내 서재에서 아이와 나누었던 그 짧은 대화를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네. 내가 나 때는 말이야를 삼킨 그 순간이 어쩌면 내가 아버지로서 한 가장 현명한 일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돈과 자식 사이에 위험한 줄 돈 이야기를 해야겠네. 불편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 한국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을 어딘가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네. 그러나 나는 105년을 살면서 깨달았지. 가족 사이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두 가지라는 것을. 하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라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할 때 상처는 평생을 간다네. 내가 알던 사람이 있었네.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지.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는 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유학비용, 결혼비용, 신혼집 전세, 보증금까지. 그가 아들들을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했을 것이네. 그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더군. 내가 번 돈을 자식들에게 쓰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지. 그런데 그가 70이 넘어 나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네. 아들들이 명절에도 잘 오지 않는다고 했지. 전화도 뜸하다고 했네. 손자들 얼굴을 보고 싶어도 며느리들이 바쁘다는 말만 한다고 했다네. 그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 내가 이렇게 다 해줬는데 왜 이러느냐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네. 돈을 줄 때 아들들에게 어떻게 주었느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해줬다고. 그런데 가끔은 이야기했다 하더군. 내가 이것까지 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내가 늙으면 잘 부탁한다는 말도 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알았다네.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그는 사랑을 주었지만 동시에 계약서를 썼던 것이라네. 의식하지 못했겠지. 그러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달랐을 것이야.
아버지가 돈을 줄 때마다 그 돈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네. 나중에 잘 부탁한다는 말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들렸을 것이야. 이 돈은 나중에 갚아야 한다고 사랑을 담보로 잡은 것이라네. 그렇게 된 순간 관계의 성격이 바뀐다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변하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를 찾는 것이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 되고, 의무감으로 하는 방문은 점점 더 발걸음이 무거워진다네. 결국에는 그 무거움을 피하기 위해 아예 오지 않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돈이 가족 사이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라네.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가 처한 현실을 보게 영끌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는 뜻이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보통 직장인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수십 년을 모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네.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사고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취업을 해도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빠듯하다 하더군. 이런 세상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게으름이나 무능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다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지. 그것을 알면서도 돈을 줄 때 조건을 다는 부모가 있다네. 이 돈 받으면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돈이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 자식은 그 돈을 받으면서 자유의 일부를 내주는 셈이 된다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래가 얼마나 자신을 옥죄었는지를 깨닫게 되지. 그때 쌓이는 것이 감사함이 아니라 원망이라네. 나는 자네에게 묻고 싶네. 자네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 선물인가 아니면 투자인가? 선물은 조건이 없다네. 선물은 받는 사람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든 주는 사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투자는 다르다네. 투자는 수익을 기대한다네. 내가 이만큼 넣었으니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고 계산하는 것이지. 자식에 대한 사랑을 투자처럼 생각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채무불이 행자가 된다네. 그것이 자식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생각해 보게나. 반대로 나는 다른 종류의 부모도 보았다네.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조용히 준 사람들이지. 그들은 줄 때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네. 나중에 잘 부탁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이것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 그냥 주었다네. 그리고 자식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든 내버려 두었지.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더 자주 찾아왔다네. 전화를 더 많이 했지. 무언가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먼저 이야기했다네. 왜 그랬겠는가? 그 부모 곁에 있으면 빚진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그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편안함이었기 때문이지. 돈은 가족 사이에서 쓰일 때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한다네. 부모에서 자식으로 흐를 때 그 돈은 사랑이어야 하지 대출이어서는 안 된다네. 말하지 않아도 조건이 붙어 있는 돈,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돈, 그것은 사랑의 탈을 쓴 거래라는 것을 자식은 귀신같이 느낀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겠네. 돈을 주면서 동시에 간섭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네. 내가 돈을 대주었으니 이 집은 어떤 동네에 구해야 한다. 이 직장은 그만두면 안 된다. 이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자식의 인생을 돈으로 사려는 것이라네. 자식의 인생은 팔리지 않는다네. 팔린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반발이 온다네. 나는 그 반발을 수없이 보았지. 조용하고 순했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네. 연락을 끊고 왕래를 끊고 심한 경우에는 이민을 가버리는 경우도 있지. 부모는 이해하지 못한다네. 나는 다 해줬는데 왜 이러느냐고.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뿐이라네. 천천히 끓는 물은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 그러나 끓는 점에 닿는 순간 갑자기 넘쳐 흐른다네. 그것이 갑작스러워 보여도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열의 결과라네. 현명한 부모는 돈을 쓰되 그것으로 자식을 묶으려 하지 않는다네. 줄 수 있을 때 주고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는 주지 않는다네. 그것을 자식에게 명확히 이야기하지. 나는 이만큼 해줄 수 있고 그 이상은 어렵다고. 그리고 그 한계를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배려라네.
자식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부모의 능력과 한계를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 부모의 재정적 지혜라네. 돈 때문에 가까워진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멀어진다네. 그러나 돈과 상관없이 쌓인 신뢰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아있다네. 자네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니라네.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품위와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라네. 그것은 통장에 담을 수 없지만 자식의 가슴 속에는 평생 남아있다네. 간섭과 관심의 차이 아내가 떠난 것은 내가 73이 되던 해였다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지. 오랜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네. 나는 그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 철학을 평생 공부한 사람이니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다네.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이 없는 집에 혼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되어버렸다네. 밥을 먹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 둘이서 마주 앉아 먹던 식탁에 혼자 앉으니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어색했다네.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면 옆자리에 손을 뻗는 버릇이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지. 그 손이 빈자리를 더듬을 때마다 그 사람이 정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다네. 그때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이었지. 그러다 2번이 되었고 어느새 3번이 되었다네.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했고 점심 즈음에 또 전화했고 저녁에 무료함이 찾아오면 다시 전화했지. 딸은 처음에 받았다네. 아버지가 외로울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그러나 딸에게도 삶이 있었다네. 직장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돌봐야 하는 하루하루가 있었지. 서너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였다네.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네.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었다네. 다시 전화하면 받기는 했지. 그러나 목소리가 달랐다네. 피로함이 묻어 있었지. 대화가 짧아졌고 예전처럼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다네. 나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다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싶었지. 아내를 잃은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 받아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었다네. 서운함이 쌓였고 어느 날은 딸에게 그 서운함을 이야기하기도 했다네.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데 전화도 잘 받지 않느냐고. 딸은 한참을 침묵했다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지. 아버지, 제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너무 걱정이 돼요. 아버지가 많이 힘드신 것을 알겠는데 저도 그 걱정을 다 받아내기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네. 그때 처음 깨달았지. 내가 딸에게 전화를 건 것은 딸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나의 공백을 딸로 채우려 했던 것이지. 그것은 관심이 아니었다네. 그것은 간섭이었어. 딸의 하루 속으로, 딸의 에너지 속으로, 딸의 감정 속으로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것이라네. 관심과 간섭은 종이 한 장 차이라네. 관심은 상대를 향하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묻는 것이라네. 그러나 간섭은 나를 향하는 것이지. 내가 안심하기 위해서, 내가 덜 외롭기 위해서, 내가 확인받기 위해서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이라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전화를 거는 행동이지만 그 안에 담긴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네. 자식은 그 방향을 느낀다네. 말로 설명하지 못해도 몸이 먼저 안다네. 이 전화를 받으면 내가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의 외로움을 내가 채워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쌓이면 전화가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네. 부담이 된 관계는 멀어진다네.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거운 것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야. 그것은 불효가 아니라 생존이라네. 나는 그날 이후로 전화를 줄였다네. 하루 3번에서 하루 1번으로, 그러다 이틀에 1번으로 줄였지. 처음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을 반복했지. 그러나 참았다네. 딸의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라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네. 딸에게서 전화가 왔지. 내가 건 것이 아니라 딸이 먼저 건 전화였다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그 짧은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네. 내가 먼저 걸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궁금해졌던 것이라네.
내가 물러났기 때문에 딸이 다가온 것이지 이것이 고슴도치의 지혜라네. 겨울이 되면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천이 필요하다네. 그래서 가까이 모이려 하지. 그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네. 피를 흘리고 나서야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네. 그 거리가 따뜻함과 고통 사이의 균형점이지. 가족 사이에도 그 균형점이 있다네. 너무 멀면 냉담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생긴다네. 현명한 부모는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하지.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네. 그것은 배려라네. 자식이 숨 쉴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매일 전화하는 것이 관심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네. 자식이 바쁜 시간에 전화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부담이라네. 아프다는 이야기를 매번 꺼내서 자식이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진심의 공유가 아니라 감정의 전가라네. 진짜 관심은 물러날 줄 아는 것이라네. 내가 보고 싶어도 지금 자식이 바쁘다면 기다릴 줄 아는 것. 내가 외로워도 그 외로움을 자식에게 모두 쏟아붓지 않는 것. 내가 걱정이 되어도 그 걱정을 혼자 소화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사랑이라네. 노년의 외로움은 진짜라네.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겠다네. 아내를 잃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제자들은 각자의 바쁜 삶 속으로 사라지고 나면 텅 빈 시간이 찾아온다네. 그 시간이 때로는 숨막히도록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러나 그 무게를 자식에게 넘기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네. 자식은 그 무게를 받아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네. 그들에게도 각자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지. 어깨에 이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얹으면 그 사람은 쓰러지거나 도망가게 된다네. 둘 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을 것이네. 외로움을 다른 곳에서 채워야 한다네. 자식이 아닌 곳에서. 오래된 취미를 다시 꺼내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책 속에서 위안을 찾거나 산책길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거나. 나는 아내를 잃은 이후 새벽마다 글을 썼다네. 아무도 읽지 않을 글이었지. 그러나 그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혼자가 아니었다네.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와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자식에게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자식에게서 채우려 하면 자식도 잃고 자신도 잃는다네. 그러나 자신 안에서 혹은 자식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게 되면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네. 내가 덜 필요로 할수록 자식은 더 자주 찾아온다네. 역설이지만 이것이 인간관계의 진실이라네. 필요에서 오는 사랑은 그 필요가 채워지면 식는다네. 그러나 자유에서 오는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네. 내 딸은 지금도 자주 전화한다네. 내가 강요해서가 아니라네. 내가 물러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스스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네. 그날 소화기를 내려놓기를 잘했다고. 그 침묵이 이 따뜻함을 만들었다고. 간섭과 관심의 차이는 방향이라네. 자식을 향하면 관심이고 나를 향하면 간섭이라네. 그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자네와 자식 사이에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네. 늙음을 무기로 쓰지 말라. 노인 복지관에서 만난 여자가 있었다네. 78이었는지 80이었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네. 그러나 그 여자가 말하던 방식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네. 그 여자는 말을 시작할 때마다 반드시 이 문장으로 시작했지. 내가 언제까지 살겠어요. 자식들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다네. 내가 언제까지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엔 와야죠. 며느리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지. 내가 언제까지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좀 더 잘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손자들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네. 내가 언제까지 살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도 자주 봐야죠. 처음엔 그 말이 그저 나이 든 사람의 서운함처럼 들렸다네. 그러나 몇 번을 듣고 나서 나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지. 그 말은 서운함의 표현이 아니었다네. 그것은 전략이었어.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그 여자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함으로써 자식들을 움직이려 하고 있었던 것이라네. 내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죄책감을 자극하고 그 죄책감으로 자식들이 찾아오게 만들려는 것이지. 그것이 통했느냐고? 처음엔 통했다네. 자식들이 왔지. 그러나 올 때마다 그 말을 들었다네.
내가 언제까지 살겠어? 내가 언제까지 살겠어? 자식들의 얼굴에서 점점 무언가가 사라지기 시작했지. 안타까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피로함이 들어섰다네. 나중엔 그 집 앞에 오는 것 자체가 무겁다고 느끼게 되었을 것이야. 죄책감으로 끌려온 사람은 그 죄책감이 익숙해지는 순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네. 불쌍함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네. 처음엔 연민이 사람을 움직이지. 그러나 연민은 소모된다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처음엔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지만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나중엔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처럼 죄책감도 마찬가지라네. 처음엔 강하게 작동하지만 반복되면 무감각해진다네. 그리고 무감각해진 자식은 죄책감 대신 다른 감정을 갖게 된다네. 짜증이라네. 그것이 자식이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것이야. 부모가 원하는 것도 아닐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내가 언제까지 살겠어? 라는 말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네. 늙음은 사실이라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지. 그러나 그 사실을 무기로 쓰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네. 사실과 무기는 다르다는 것을. 사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만 무기는 상대를 겨냥하는 것이라네. 자신의 늙음을 무기로 쓰는 순간 두 가지를 잃는다네. 하나는 자식의 진심이라네. 죄책감으로 오는 자식은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네. 몸만 오는 것이지. 그 방 안에 앉아서도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라네. 그 눈빛을 부모는 느낀다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서운함이 되지.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라네.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지. 다른 하나는 자신의 품이라네. 품위는 서 있는 자세에서 나온다네. 쓰러진 척 연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네. 100년을 살면서 내가 가장 존경한 노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지. 그들은 자신의 늙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남에게 짐으로 얹지 않았다는 것이라네. 아프면 아프다고 했지만 그 아픔으로 상대를 묶으려 하지 않았다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했지만 그 불편함이 자식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지. 그들 곁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다네.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지. 왜 그랬겠는가? 그 노인 곁에 있으면 무겁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그 노인 곁에 있으면 무언가 단단한 것을 얻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지. 쓰러지는 사람 곁에서는 내가 붙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지만 서 있는 사람 곁에서는 내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든다네. 자식이 찾아오게 만들고 싶다면 죄책감을 심을 것이 아니라 존재로 끌어당겨야 한다네. 자네 곁에 있으면 편안하다. 자네 곁에 있으면 무언가를 배운다. 자네 곁에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이런 느낌을 주는 부모 곁에는 자식이 자연스럽게 모인다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찾아오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네. 단단하게 서 있으면 된다네. 아프더라도 모든 아픔을 내색하지 않는 것. 외롭더라도 그 외로움을 자식에게 다 쏟아붓지 않는 것. 힘들더라도 자식 앞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허세가 아니라네.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선물이라네. 자식은 부모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안심하지 못한다네.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야 한다는 불안이 생기지. 그 불안은 자식을 지치게 만들고 지친 자식은 멀어진다네. 그러나 부모가 서 있으면 자식은 안심한다네. 저 사람은 괜찮다는 믿음이 생기지. 그 믿음이 있을 때 자식은 가볍게 찾아올 수 있다네. 나는 내가 언제까지 살겠어?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자식에게 한 적이 없다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네. 죽음은 두렵지. 105년을 살았어도 그것은 여전히 낯설고 거대한 것이라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내 것이라네. 그것을 자식에게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 자식이 내 죽음을 걱정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자식이 자식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지. 그것이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였다네. 죽음을 앞에 두고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 늙음 앞에서도 의연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라네. 말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존재로 보여주는 가르침이지. 자식은 부모의 말을 절반쯤 듣는다네. 그러나
부모의 모습은 평생을 기억한다네. 아버지가 어떻게 늙어갔는지를, 어머니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지를 자식은 결코 잊지 않는다네. 그리고 그것이 자식이 자신의 노년을 보내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네.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도 그렇게 늙을 것이라네.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도 그렇게 살아가려 할 것이야. 부모의 노년은 자식에게 교과서라네. 그러니 마지막까지 좋은 교과서가 되어주게. 내가 언제까지 살겠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괜찮다네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그것이 자식에 대한 진짜 사랑이라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 대한 진짜 존중이라네. 품위는 건강할 때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아플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네. 아니, 그럴 때 지키는 품위가 진짜 품이라네. 늙음을 무기로 쓰지 말게. 늙음을 훈장으로 달게. 한 세기를 살아남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네. 그 세월 속에서 겪은 것들, 버텨낸 것들, 잃었지만 다시 일어선 것들, 그것이 자네의 훈장이라네. 그 훈장은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자연스럽게 불러오는 것이어야 한다네. 서 있게, 끝까지 서 있게.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오래 남는 선물이라네. 침묵이 가장 깊은 말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있다네.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의 마지막 침묵을 기억하고 있다네.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내가 병상 곁에 앉아 있을 때 나를 한참 바라보셨다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네. 그러나 아버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 나는 오랫동안 그것이 아쉬웠다네.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무슨 말을 하려 하셨을까? 유언이었을까? 당부였을까? 아니면 그저 사랑한다는 말이었을까? 젊은 나는 그 침묵이 미완성처럼 느껴졌다네. 채워지지 않은 빈칸처럼, 끝나지 않은 문장처럼.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네. 그 침묵이 가장 완성된 말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평생 많은 말씀을 하셨다네. 엄격하셨고 때로는 냉정하셨고 표현이 서툰 분이셨지. 그러나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셨다네. 나는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안다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려 했던 말들, 걱정, 당부, 미안함, 사랑, 그 모든 것을 삼키기로 하신 것이라네. 그것들을 나에게 넘기지 않기로 하신 것이지.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네. 짐을 넘기지 않는 것, 떠나면서도 남겨지는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라는 것을 나는 아버지의 침묵에서 배웠다네. 말은 많을수록 가벼워진다네. 물이 얕은 곳에서 소리를 내며 흐르고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흐르는 것처럼 깊은 강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네. 깊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 말들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지. 나는 자네에게 묻고 싶다네. 자네는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참아본 적이 있는가 하고 싶었지만 이 말이 자식에게 짐이 될 것을 알아서 삼켜버린 적이 있는가. 그 경험이 있다면 자네는 이미 현명한 부모라네. 그 침묵 속에 자식에 대한 가장 깊은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이지.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다네. 아프다는 말을 매번 꺼내는 것, 외롭다는 말로 자식의 하루를 무겁게 만드는 것, 섭섭하다는 말로 자식의 가슴에 죄책감을 심는 것,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줬다는 말로 자식에게 빚을 상기시키는 것. 이 말들은 모두 자식을 향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를 향하는 말들이라네. 내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내 서운함을 표현하기 위해 자식을 수단으로 쓰는 것이지. 현명한 70살은 그 말들을 삼킨다네. 삼키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네. 삼키는 것이 성숙이라네.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을, 그 균형을 아는 것이 오랜 세월이 가르쳐주는 지혜라네. 그렇다면 침묵은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네. 침묵은 가득 차 있는 것이지.
자식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는 침묵. 자식이 실수했을 때 바로 지적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침묵. 자식이 선택을 내릴 때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침묵. 이 침묵들이 자식에게는 말보다 더 크게 들린다네. 이 사람은 나를 믿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하구나. 그 느낌이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라네. 나는 이제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네.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싶을 때마다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네. 이 전화가 자식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건다네.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려놓는다네. 그 판단이 항상 쉽지는 않다네. 그러나 그 판단을 하는 순간만큼은 나는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라네. 현명한 70살의 마지막 말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겠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던 그 밤으로, 빗소리가 들리던 그 방으로,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던 그 순간으로 나는 그날 자식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네. 걱정이 있었고 묻고 싶은 것이 있었고 목소리가 듣고 싶었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삼켰다네. 수화기를 내려놓고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지. 그것이 외로움이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겠네. 그것이 쓸쓸함이었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그렇다고 하겠네.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품위였다네. 그것은 사랑이었다네. 그것은 내가 한 세기를 살면서 겨우 배운 가장 어렵고 가장 값진 것이었다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가까이 가는 것만이 아니라네.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라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따뜻한 말이라네. 때로는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배려라네. 현명한 70살은 자식에게 이 말들을 하지 않는다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다 해줬는데 그것도 못 참아. 내가 언제까지 살겠어.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데 이 말들을 하지 않는다네. 그 대신 이것을 한다네. 듣는다네. 기다린다네. 물러선다네. 믿는다네. 그리고 침묵한다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느낀다네.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의 삶을 존중하는구나. 이 사람 곁에 있고 싶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자식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다네. 의무 때문이 아니라 그리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는 105년을 살았다네. 전쟁도 겪었고 굶주림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도 겪었지.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말이 아니라네. 내가 하지 않은 말들이라네. 삼켰던 것들, 참았던 것들, 자식을 위해 내려놓았던 것들. 그것들이 지금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네. 해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해는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네. 노을이 그토록 붉고 장엄한 것은 곧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이라네. 자네의 노년도 그와 같다네. 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값진 것이라네. 그 아름다움을 자식에게 보여주게.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저무는 모습을, 소리치는 모습이 아니라 고요해지는 모습을, 붙드는 손이 아니라 놓아주는 손을,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그 손이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손이라네. 자네가 오늘 밤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면 잠깐 멈추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이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그 대답에 따라 행동하게.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걸게, 나를 위한 것이라면 오늘 밤은 내려놓게. 그 내려놓음 속에 자네가 평생 배운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네. 그것이 현명한 70살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깊은 사랑이라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네. 닿지 않아도 따뜻한 것들이 있다네. 그것이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라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세월을 살아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이라네.